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요새 흔히들 하는 말 중에 열 아들보다 딸 하나가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싶었어요. 저에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남편은 일찌감치 시골에 내려와서 특용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농가밭이 꽤 있었거든요. 그 외에 주변에 야산이나 땅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부동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골로 내려와서 딸기 농사도 하고 특용작물도 키우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학교 문제로 도시에서 따로 나와 살면서 시골로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아들은 첫애라서 그런지 무척이나 제가 공들여 키웠다고나 할까요.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겠죠. 굳이 아들이라서기보다는 첫 자식이라 더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 아들이 제게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할 때도 못 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흔쾌히 승낙을 해줬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제 동생이 있어서 미국에 한번 갔다 왔더니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제 동생은 미국인 변호사와 국제 결혼을 해서 딸 하나를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모양이었어요. 제 동생이 제 아들도 무척 이뻐했기 때문에 유학을 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들이 27살이 되도록 한국에 온 것은 5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그곳에서 적응을 잘하면서 지내서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유학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세계 전체를 두고 볼 때 조그마한 반도국가의 이 대한민국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기를 원했었기에 유학 비용 그쯤이야 대수냐 싶었죠.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군요. 이미 시작한 유학생활을 잘 지내다 오게 하려는 게 부모된 의무라 생각이 되어서 논밭을 하나씩 팔아가며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는 미국 생활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후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짧게 한 터라서 유럽 쪽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해서 그 여행 경비도 다 대줬어요. 우연치 않게 그 여행 도중에 만난 아가씨가 한 명 있었는데 제 아들이 그 아가씨한테 푹 빠져버렸어요. 갑자기 유럽 여행을 다녀온 뒤에 열심히 국내에 취업자를 알아보러 다니더니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저는 아들과 떨어져 지낸 시간들이 많아서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고 애틋하기만 했는데 아들은 입국을 하자마자 유럽 여행 화려히 떠나고 다녀오더니 취업한다며 바쁘고 그나마 남은 쪼가리 시간들도 모두 다 아들의 여자친구한테 뺏겼었죠. 아들은 그저 하숙생 같았어요. 애써서 정성을 다해 차려진 밥상에 밥만 먹고 한 손에 핸드폰을 쥐고 열심히 여자친구와 톡을 나누느라 여념이 없더라고요. 저에겐 눈길 한 번 안 주던 녀석이었어요. 참 허망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냐 싶었죠. 인생사가 원래 그런 것을. 그런 후 30이 다 되어갈 무렵에 아들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지은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프로포즈도 했고요. 곧 지은이네 집에 인사를 하러 갈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게 되면 강남 쪽에다 신혼집을 마련해 둘 수 있죠? 뭐? 신혼집이라고 했니? 네, 지인네 집이 강남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일단 내게 인사부터 시키고나 말해라. 강남이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쉽게도 말하네. 엄마, 아들을 믿으세요. 저는 지은이가 아니면 장가는 안 가요. 아셨죠? 당연히 아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라는 것이었죠. 아들이 취업을 했어도 제게 선물 하나 사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쉬는 날에도 새벽부터 꽃단장을 하고 나가서 밤늦게 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다행이게요. 휴일이면 어디로 그렇게 여행을 가는지 얼굴 한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제게 그랬어요. 엄마, 저랑 백화점에 가요. 왜? 뭐 살 거 있니? 저 말고요. 엄마 옷 좀 사게요. 곧 며느리도 보셔야 하는데 엄마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저랑 함께 가서 옷을 좀 사야겠어요. 뭐? 네가 사줄 거니? 네, 제가 사드릴게요. 저랑 함께 가야 엄마가 좋은 옷을 살 것 같으니까요. 너 백화점에 있는 옷들이 얼마나 비싼 줄이 알고 그러니?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아무리 없이 살아도 없는 티는 내지 말게요. 장모님이 되실 분은 엄청 고급스럽게 하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저야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군소리도 하지 않고 따라 나섰어요.
아들과 처음으로 하는 둘만의 시간이었으니 무조건 따라 나섰던 거죠. 그런데 아들이 골라준 옷들은 비싸도 너무 비싼 옷들이었어요. 이렇게 비싼 걸 네가 다 사줄 거야? 그 중에 한 벌만 제가 사드리고 나머지는 엄마가 결제하세요. 저도 돈 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아들을 한쪽 귀퉁이를 끄집고 가서 제가 그랬어요. 너 미쳤냐? 내가 부잣집 사모님도 아니고 이런 옷을 입을 일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비싼 것을 사라고 해. 엄마, 왜 없어요? 며느리 안 보실 거예요? 그리고 맨날 같은 옷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 상견례는 뭘 입고 가실 거예요? 제발 좀 그쪽 집과 구색 좀 맞추면 안 돼요? 뭐? 네가 날 이리로 데려온 이유가 지윤이한테 쪽팔리지 않으려고 그런 거니? 그걸 이제서야 하셨어요? 지윤이 어머니처럼 엄마도 좀 꾸미고 사세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맥이 쫙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다 지윤이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이거 모두 다 네가 사라. 나도 아들을 이만큼 키워놨으면 이 정도는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못 이긴 척하며 계산을 다 하더라고요. 제 돈을 주고는 절대로 그렇게 비싼 옷을 못 사죠.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에 사달라고 대놓고 말한 거였죠. 그리고 왜 그렇게도 섭섭했는지 명품 가방 매장이 보이자 제가 아들에게 그랬어요. 아들아, 지윤이네랑 구색을 맞추려면 저기 있는 가방 하나 정도는 들어야 하지 않겠니? 엄마, 나 돈 없어. 엄마가 사. 왜 아들한테 다 사달래? 뭐시여?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깝냐? 지윤이한테 명품백 사줬다면서. 엄마랑 지윤이랑 같아요. 어떻게 하늘 같은 엄마랑 네 여친이랑 비교를 하냐? 지윤이는 언제 헤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생판 남이여. 네 엄마는 네 핏줄이고 알겠냐? 아니 미자는 지윤이 생일 선물로 명품백 선물로 뭐가 좋겠냐고 내가 물었을 뿐인데 그새 엄마한테 쪼르르 일렀어요. 요새 결혼하기 전에 다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해주기는 뭘 그렇게 해줘. 우리 때는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통째로 내놓고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다못해 선물이라도 사다 준다. 그런데 돈 벌어서 몽땅 네 여친 선물만 사쟁겨? 아이 몰라요. 그럼 조금 저렴한 걸로 고르세요. 할부로 사드릴게요. 사실 제가 진짜로 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엄마란 사람도 사칠한 거 살 줄 아는 여자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기분도 별로였는데 온 김에 뭐라도 사쟁겨 할 것 같아서 지갑이라도 하나 살 생각으로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귀부인 같은 여자가 제 아들에게 아는 체를 했어요. 아니, 김군, 뭐 사러 왔나? 그 말에 놀라서 아들이 90도 각도로 그 여자에게 인사를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쇼핑하러 오셨어요? 응, 그러네. 혹시 저분이 자네 어머니신가? 그러자 아들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네?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일해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인데요. 뭐 살 게 있어서 장 보러 나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아, 그래? 나는 또 저렇게 촌스러운 아줌마가 김군 어머님은 어쩌나 했네. 그럼 그렇지. 김군을 보면 어머니도 이상이 되지. 알았네. 일 보고 가게나. 나는 바빠서 먼저 가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하며 또 한 번 90도 각도로 인사를 척 하더라고요. 뭐? 촌스러운 아줌마? 도우미 아줌마? 비가 거꾸로 치솟는 느낌이었어요. 뭐랄까 제가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이가 없었어요. 저게 내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이라니. 뭐가 잘못된 걸까 싶더라고요. 지갑을 뒤적거리다 말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점원에게 그랬어요. 여기에서 50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비싼 가방을 보여주세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가격과 상관없이 골랐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결제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 결제 금액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이건 너무 비싼데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네 엄마는 네 도우미 아줌마가 아니야. 내 눈높이에 맞는 걸로 고른 거다. 그리고 지윤이가 뭔가 그해도 내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얄짤없이 니들 결혼은 반대할 거니까 알아서 그 애를 내 눈높이 잘 맞춰서 데려와라. 알았냐? 뭐해?
빨리 결제 안 하고. 아가씨, 이거 빨리 포장해 주세요. 포장한 명품 백을 들고 아들 먼저 나와서 혼자서 택시를 타고 집에까지 와버렸어요. 아들도 미안했는지 집에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미안해. 그러니까 왜 옷을 그렇게 촌스럽게 입고 다녀요. 엄마도 지은이 엄마를 봐서 알지만 얼마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지 아시잖아요. 엄마랑 마주하면 비교가 되어서 엄마가 쪽이 팔릴까봐 그랬어요. 그러냐? 자기 엄마를 부끄럽게 하는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서 나가라.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냥 휘잉하니 나가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자기가 돈 쓰고도 욕을 얻어먹는다며 거짓골을 하고 나간 저만 탓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들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떠나간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저와 딸을 위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딸이 직접 디자인을 하고 제작한 옷들을 조금씩 팔고 있었는데 좀 더 크게 지원할 생각이었어요. 매장 겸 사무실도 구하고 사진 촬영할 스튜디오도 만들었어요.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딸의 창업 비용에 충당했습니다. 저는 그 사무실 한켠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했고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인사를 시키겠다는 말에도 시큰둥했어요. 그랬더니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신혼집은 강남에다 마련해주세요. 내가 왜 그래 하니? 그러자 의외란 듯이 아들이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장난해요? 너야말로 장난하니? 내가 널 키워주고 유학까지 보내주느라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아니? 너 염치도 없다. 나도 지은이 엄마처럼 화려하게 꾸미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엄마, 아직도 그 일 때문에 삐지셨어요? 내가 삐지건 말건 상관하지 마라. 네 신혼집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30살이나 퍼먹고 집까지 사달라고 하니?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네 뒤치다거리만 하고 살란 말이냐? 그러자 순간 당황해하며 그제서야 낮은 자세로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신혼집을 장만을 하겠어요? 그건 네 사정이다. 취업을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돈도 못 모았니? 이젠 네 엄마 아빠한테 손 내밀지 말어. 이번에 네 동생한테 투자 좀 했다. 네? 지금 제 결혼이 코앞인데 수연이한테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내질렀어요. 수연이가 너처럼 유학을 갔냐, 여행 간다고 돈을 가져가기를 했냐? 네가 쓴 돈의 반의 반 틈도 안 가져갔다. 난 네가 지은이랑 결혼을 하건 말건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을 테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때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손바닥에 풀이 나도록 빌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는 진짜로 지은이 엄마한테 자존심이 안 상하려고 그랬어요. 용서하세요. 안 봐도 뻔하다. 그 엄마를 보니까 지은이도 어떤 애인 줄 알겠더라. 알아서 해라. 계속해서 냉정하게 일관했더니 아들도 제게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게 되었어요. 하숙생 하숙비는 내고 다닌다며 밥값은 내던지 아니면 나가서 독립하라고 했더니 월급을 받을 때가 되면 열심히 밥값을 알아서 챙겨주더라고요. 남편도 아들에게 엄격히 대하기 시작했더니 아들이 변했어요. 그렇게 번 돈을 쉽게 써버리고 여친한테 선물도 쉽게도 하더니만 알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주말에 남편 일손을 돕는다며 열심히 땀 흘리다 돌아가곤 했어요. 인사를 시키러 데리고 오겠다던 연자친구를 데려오지 않길래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직 제가 결혼 준비가 안 되었는걸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강남에 신혼집 장만은 어렵다고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신대요. 그래서 당분간 헤어지기로 했어요. 장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시고 내가 결혼 준비가 될 때에도 나를 기다려주면 결혼을 하려고요. 그래서 제 대답은 짤막했어요. 잘 생각했다. 딸이건 아들이건 똑같은 자식이죠. 하지만 기대가 커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것만큼 자식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늘 내 옆에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딸이 제게 더 잘하더라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68세이십니다. 그 나이에도 아직도 쭈그리고 앉아서 손빨래를 직접 하시곤 하시죠. 남편과 제가 세탁기를 사드렸지만 빨래도 적은데 전기세가 아깝다며 좀처럼 세탁기를 사용을 하지 않으시고
추운 겨울에도 가스불에 물을 데워서 세수를 하시던 물로 빨래를 하시곤 하셨어요. 아주 오래된 콘크리트식 옛날 건물이라서 난방이 취약했던 그 집에서 시어머니는 한 발짝도 옮기기 싫어하셨어요. 엄청난 난방비에 한 번도 기름 보일러를 틀어본 적이 없었고 오로지 전기장판과 전기 히터만 사용을 하셨는데 그것도 주무실 때 잠깐 틀었고 전기 히터는 손주들이 나들이 왔을 때만 트셨어요. 그뿐인가요? 뜨뜻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시어머니 집으로 갈 때면 바깥보다 오히려 집안이 더 시베리아 벌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한기가 가득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갈 때마다 늘 집안에 불이란 불을 다 꺼놓고 사셨어요. 전기세 나간다고요. 어쩌겠어요.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살아오셨는데요. 죄라면 가난이 죄였던 거죠. 자식들 데리고 먹고 살려면 아끼고 또 아끼고 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시절을 살아오셨으니까요. 늘 갈 때마다 안방보다는 부엌이 더 우풍이 적은 탓에 보문을 닫고 작은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서 두터운 털 실내를 신고서 앉아서 글 쓰는 연습을 하고 계셨어요. 그 짠한 모습을 보는 남편은 마음이 어쩌겠어요. 엄마, 왜 이렇게 춥게 계세요? 그리고 불도 켜놓고 사세요. 몇 번을 말해요. 이거 돈 몇 푼 안 나가요. 그리고 화장실 창문은 왜 맨날 열어놓고 계세요? 아, 그거 환풍기가 없으니까 창문을 열어놓아야 뽀송뽀송할 게 아니냐. 엄마, 이 추운 날에 화장실 바닥도 타일이고 창문까지 열어놓으면 엄마 연세에 큰일 나요. 그러지 말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요. 요즘 임대아파트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주택으로 옮기시게요. 그럴 때마다 손을 먼저 내저으시며 그러셨어요. 잔소리 좀 그만 좀 해라. 내가 싫다고 했냐 안 했냐? 몇 번을 말해. 이 집까지 떠나게 되면 나는 못 산다. 내가 이 집을 살 때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너는 몰라. 여기서 너희들 키우면서 고생을 다 했어도 이 집이 그나마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했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여길 떠나냐? 라고 하시면서 우시기까지 하셨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고집을 어떻게 꺾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감히 함께 살자고는 말을 못했어요. 제가 자신이 없어서였어요. 시어머니와 제가 사는 방식이 엄청 다른데 어떻게 맞춰 살 수가 있겠어요? 가끔씩 시어머니를 찾아뵈어도 시어머니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신경질을 내시는데요. 물티슈를 사다가 드려도 꼭 필요할 때 쓰신다면서 물걸레를 고집하셨어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못 부려먹어 안달이라고 하던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라도 하거나 방바닥에 걸레질이라도 달라치면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냅두라고만 하셨어요. 저를 굉장히 불편해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시킨 일이나 하고 있으면 좋아하셨죠. 혼자서 다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 같았어요. 남편 이래라 저래라 하며 시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린 말도 굉장히 귀찮게 받아들이셨어요. 참고로 시어머니의 공과금은 모두 다 남편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어요. 아들 돈이니까 아깝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아들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 며느리 사랑도 지극하시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갈 때는 이쁜 옷을 입고 가면 큰일이 났어요. 잔소리가 많고 화를 많이 내시곤 했는데 제가 싸구려로 대충 입고 가면 별로 인상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반면에 신우가 이쁘게 옷을 안 입으면 야단을 치곤 하셨어요. 네 남편이 돈을 잘 버는데 아끼면 똥 된다. 쓰고 좀 살아. 엄마 시절에는 돈이 귀해서 먹고 살기도 바빠서 그랬다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 좋은 시절에 꾸미고 좀 살아라. 그러시면서 저에게는 늘 그러셨어요. 너는 신랑을 잘 만나서 좋겠다. 순실이는 하필 효자를 만나서 맨날 시험실을 모시고 살고 싶어서 안달이라는데 너는 장남 며느리면서도 따로 살잖냐. 시어머니는 은근히 큰아들이 남편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눈치셨어요. 그래서 그러신지 남편이 시어머니 집에 가는 날에는 일부러 옷도 거지같이 입고 있었고 불쌍한 척 연출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 용돈을 매달 50만 원씩을 드렸고 시누이가 20만 원을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복지관에 가시는 일 말고는 별다르게 돈을 쓰실 일이 별로 없었어요. 관절도 안 좋으셔서 걷지도 못하시거든요. 그러던 시어머니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돈 50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을 버티겠냐.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든지 해야지. 돈 50만 원은 너무 부족해. 100만 원은 줘야지. 안 그러냐? 네? 100만 원이요? 왜 그렇게 놀라냐? 너희는 둘 다 돈을 벌면서 그러냐? 어머니,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아가씨가 20만 원도 매달 보내주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맨날 산 송상처럼 집에만 붙어있으란 말이냐? 나도 누가 밥 한 끼를 사주면 나도 사줘야 하는데 그거 돈 몇 푼으로 사람 노릇을 하겠냐? 어머니, 죄송해요. 둘이 벌어도 얼마 되지 않아요. 나간 돈이 많은데 돈 모을 새가 있어야죠. 정 더 필요하시면 아가씨한테서 올려받으세요. 그랬다고 난리 판꽃을 벌이셨습니다. 뭐시여? 너같이 독한 것은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겠냐? 하나밖에 없는 불쌍한 신우에 뽕 꼭 빼먹어야 쓰겠냐? 참 징한 것이네. 순실이는 말도 꺼내지 말어. 그냥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더니 혼자서 신경질 다 내시면서 잔소리를 하셨어요. 세상에 자기가 누구 덕에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뼈 빠지게 먹는 거 덜 먹고 덜 짓고 키워놨더니 며느리가 좋은 일만 보고 이런 억울할 일이 다 어디에 또 있냐?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모시고 살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것 좀 보게.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듣기가 싫어서 시어머니 집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되더대고 삿대질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너는 그러다가 벼락 맞을 것이다. 지시애미는 이렇게 추운 데서 벌벌 떨고 사는데 돈 100만 원이 아깝냐? 네가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호의호식 할 줄 알았어? 당장 이번 달보다 100만 원 안 내놓으면 내가 니그들 집에 들어가 살 줄 알아. 어머니, 제가 2주마다 한 번씩 장을 받아드리잖아요. 아가씨한테는 좀 더 받아도 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가씨 애들은 매일 가서 돌봐주고 있는데 당연히 아가씨가 더 드려야죠. 저희도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드릴 만큼 드리고 있어요. 세상에 추접스럽다. 손주들 잠깐 돌봐주면서 돈을 받다니. 네가 네 엄마를 닮았구나. 징하네 징해. 네 친정엄마한테는 얼마를 주고 있냐? 그냥 모른 체 하며 나와버렸어요.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내 할 도리만 하고 살겠다는 생각마저 사라졌어요. 저도 미운정이 들어서 그런지 더 이상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남편이 그랬어요. 자기가 엄마한테 신경 좀 더 쓰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부르시길래 갔더니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고 간장에다 누룽지를 끓여 드시고 있더라. 먹을 게 없어서 그런다고 돈이 없어서 장에도 못 가신대. 고등어를 한 마리만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시더라. 자기도 알잖아. 저번 주에 장을 받아들인 거. 그런데 왜 냉장고가 텅텅 비어?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가 넉넉히 사다 드리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다리도 불편하신데 혼자서 장 보기가 쉽겠냐? 그런데도 꾸역꾸역 순실히 애들까지 돌보러 다니시지 않냐? 그래서 자기가 좀 더 신경을 쓰라고 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더 잘해드릴 수는 없어. 어머니가 내게 100만 원을 달라고 하셨어. 그게 그렇게 아깝냐? 그래? 그럼 네 용돈에서 채워드려라. 그럴래? 내 용돈 어떡하고? 그러지 말고 좀 더 드리자. 그래서 제가 가계부를 보여줬어요. 매달 들어가는 돈이며 애들 학원비며 적금까지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이었죠. 어머니가 돈을 쓰실 데가 어디 있어? 그렇게 검소하신 분이 돈을 어디다 쓰신다고 100만 원씩이나 달라고 하시냐고. 순전히 내가 돈 관리를 하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쓰는 줄 아셔. 아들 돈으로 신간편하게 사는 줄 아신다니까. 알았어. 당신 말 뜻은 알았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다시 한번 잘 말씀을 드려볼게.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세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노라 엄마랑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돈이 나갈 때가 많아서요. 집 대출금도 나가고 자동차 부금도 나가고 애들 학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못 준다 이 말이요? 네, 죄송해요. 제 월급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어머니, 노라 엄마도 그렇고요. 둘이 벌어도 나가는 돈이 많아서요. 죄송해요. 시끄럽다. 네가 노라 엄마 말만 믿고 그런가 본데 내가 그럼 네 집에 들어가 살아도 되겠냐? 둘 중에 알아서 선택해.
라고 하시면서 툭 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막상 그렇게 나오시니까 남편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지 한참을 베란다에 나가서 생각을 하다가 제게 와서 그랬어요. 노라 엄마, 아무래도 엄마가 우리랑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뭘 어떻게 생각해? 그냥 모른 척 하기도 마음이 안 편하잖아. 냅둬. 어머니가 고단수야. 그걸 노리신 거라고. 뚜렷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무리하게 돈을 들여?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내일이나 모레쯤 시간 좀 내어서 엄마가 사는 집이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부동산 사무소에 가서 한번 알아봐. 그건 뭐하러 그래. 난 절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못 살아.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게 서로가 더 좋아. 그냥 한번 알아보라는 거야. 엄마를 저렇게 추운 집에 혼자 사시게 할 수는 없잖아.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저러다 혼자서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 큰일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다음날 반차를 내서 시어머니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로 발길을 옮겼어요. 시어머니가 오랫도록 거래하는 단골 부동산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가서 며느리라고 하면서 물었더니 뜬금없는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2층에 전세를 놓고 사시는 줄 알았더니 월세로 전환을 한 지가 꽤 되었다고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월세를 신우이가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모두 위임했다면서요. 그래서 당장에 시어머니 집에 달려가서 2층에 새 들어있는 분에게 물었더니 매달 신우이 계좌에 월세를 불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까맣게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늘상 저와 남편에게 그랬거든요. 내가 죽으면 이 집은 그냥 장남한테 줄란다. 순실이한테는 내가 줄 만큼 줬으니까 더 이상 줄 거는 없어. 그리고 그 2층에 새 들어 사는 새댁이 또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몰라요. 한 번씩 오셨다 가는 다음 날에 어김없이 할머니의 따님이 와서 한 보따리씩 싸갖고 가요. 네? 뭘 싸갖고 가는데요? 저도 모르죠. 이것저것 들고 나가는데 꼭 며느님이 왔다 가신 그 다음 날에 뭘 싹 다 들고 나가더라고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뭐 파나 두부나 장본 것을 갖고 나오는 것 같던데. 아니, 오인하지 마세요. 좀 이상해서요. 제가 참외를 드시라고 가져다 주면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텅텅 비었더라고요. 네? 정말요? 그러니까요. 요새 맨날 시어머니를 위해서 장을 받아들이는 며느리가 얼마나 돼요? 제가 뻔히 장을 받아들이는 걸 아는데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어서 휑하다니. 말이 돼요? 요새는 딸들이 자기 엄마한테 잘한다고 하더니만 꼭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봤어요. 평일에는 시어머니가 신인의 집 애들을 봐주러 가시니까 낮에는 안 계셨어요. 제게 여분의 열쇠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진짜로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곧바로 신우의 집으로 바로 향했어요. 신우가 문을 열어주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언니가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어요. 어머니도 계세요? 엄마요? 엄마 집에 가셨어요. 그래요? 나 냉수 한잔 할게요. 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야채칸을 열어봤더니 진짜로 제가 장을 받아들인 야채들이 가득 있었어요. 저희 집 근처마트라서 신우이가 거기까지 와서 장을 볼 리가 없었죠. 아가씨, 제가 어머니께 장을 받아들인 거 다 여기로 가져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어머니 집 2층 월세도 아가씨가 다 받고 있던데 왜 모른 척 했어요? 뭐요? 모른 척 했다고요? 엄마가 제 계좌를 편의상 하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또 뭘 숨긴 거는 없어요? 언니 미쳤어요. 난데없이 찾아와서 지금 나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모른 줄 알아요? 어머니한테 드렸던 용돈도 아가씨가 다 가로챘죠? 어머니가 다 말했어요. 뭐가 어째요? 엄마가 다 말했다고요?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달려온 줄 알아요. 그러자 세상 한숨을 쉬면서 씩씩거리더니 그러더라고요. 세상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엄마가 나한테 뒤통수를 치네. 언니, 난 엄마한테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엄마가 내가 쪼들려니까 짠하다고 도와주신 거예요. 엄마가 딸한테 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너 어머니한테 한 번도 용돈을 드린 적이 없지? 엄마가 그것까지 말했어요? 환장하겠네.
아니,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 네가 나랑 네 오빠도 모르게 어머니 올세도 받아 챙겨가고 내가 어머니께 장을 봐준 것까지 몽땅 싹쓸이를 하는데 어머니께 드린 용돈도 안 가져갔겠니? 100만 원도 네가 챙겨가려고 어머니를 꼬신 거지? 뭐요? 내가 미쳤어? 저도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남편에게 신우와의 녹음 내용을 틀어만 줬어요. 남편이 그 길로 바로 그 오밤중에 시어머니 집에 가서 시어머니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자 이미 신우에게 연락을 받은 후라서 그런지 이실직고를 하셨대요. 순실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그러자고 한 거야. 순실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많이 쪼달렸어. 아무리 쪼달렸어도 그렇지. 저희한테 뜯어다가 순실이한테 싹 다 줄 참이었어요. 아니라니까. 순실이가 힘들어 보여서 내가 도와준 거야.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나서 월세 불입 계좌를 남편의 계좌로 바꿨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 돈으로 용돈을 대신해서 드리기로 하고 기존에 드렸던 용돈은 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도 받아들이는 것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는 한 달에 한 번씩 남편 혼자서만 찾아뵙기로 했어요. 또 신우이가 무슨 조화를 부를지도 모르니까요.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지금까지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가족이 의를 상하는 짓을 했다며 저를 나쁘게만 보고 계시네요. 며느리 돈을 뜯어다가 주는 것은 개의치 않고 힘들게 사는 딸을 위해서 했던 것으로 모성애가 지극한 그 마음을 곱게 한다나요? 앞으로 절대로 시어머니를 볼 일은 없겠네요. 시어머니야 연세가 지긋하셔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도 되겠지만 신우는 더 나쁜 인간이 아닌가요? 그런 인간을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 남편이 시어머니 곁에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어요. 8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육아휴직 중이라서 곧 있으면 회사에 다시 출근해야 할 때였어요. 제가 산후조리를 하고 어린 아들을 키우느라 집안에만 있었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이 결혼말이 오고 가는 것을 저만 까맣게 몰랐어요. 남편도 그렇고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제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처의 식당에서 저만 빼고 예비동서와 첫 만남을 가졌다는 것밖에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도 자잘하고 시시콜콜한 이런저런 얘기는 잘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일하는데 신경만 쓰인다고요. 상견례 때도 저는 어린 아들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그러기를 바라셨었죠. 우리 우진이가 그 젊잖은 자리에서 울면 어떡하냐? 너는 그냥 우진이만 돌보고 집에 있어라. 저는 궁금해서 가고 싶었지만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동서가 될 사람은 현직 약사라고 했어요. 시동생이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서 서로 잘 만났다 싶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무척 마음에 든 모양이었어요. 그런 후 한 달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셔서 그러셨어요. 너 내일 별일 없지? 네, 맨날 집에만 있는데 무슨 별일이 있겠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 그래? 잘 되었다. 내가 내일 일찍 가서 말해주마. 그럼 내일 보자. 라고 하시고는 바로 끊으셨어요. 무슨 일이지? 무척 궁금했어도 별일이 있겠냐 싶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어디선가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 이삿짐 센터인데요. 백오동 1101호가 맞으시죠? 네, 근데 무슨 일로 그러세요? 네, 지금 이삿짐이 출발하니까 한 40분 후에 도착할 겁니다. 네? 도착하다니 뭐가요? 거기가 이승호님 댁이 아닌가요? 맞아요. 김말수님 집에서 이사를 갑니다.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제가 그 이삿짐 센터 사장님에게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삿짐을 옮기지 마세요. 아, 이거 곤란한데요. 그럼 김말수님과 통화를 하신 후 연락을 주세요. 어떻게 하실지 10분 내로 연락을 주시지 않으면 기존 계약대로 출발할 테니까 그리 하세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싶었어요.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내 집으로 이사를 오신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나 네 집 앞이다. 문 열어라.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시어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리셨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삿짐 센터에서 이쪽으로 이삿짐을 나른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러냐? 내가 이사를 오기 전에 너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집이 나가는 바람에 내가 많이 바빠서 말을 못했다. 나 여기에 들어와 살 생각이다. 네? 여기라고 하면 저희랑 함께 살겠다는 말씀이세요? 너는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냐? 너도 마침 육아휴직도 끝나가는데 우진이는 어떻게 할 셈이냐? 내가 여기서 살면서 우진이도 돌보고 너는 출근해서 돈 벌고 얼마나 좋으냐? 그래도 그렇지.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무작정 오시면 어떡해 해요? 내가 미리 말해줬으면 흔쾌히 그러자고 할 생각이었냐? 싫다고 했을 것 아니여.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어머니, 그걸 아시는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나도 이 집에 어쨌든 5천만 원을 투자를 한 사람이다. 거기에다 손자까지 돌봐주겠다는데 네가 내게 있으라 말아 할 처지냐? 암튼 내 이삿짐이 곧 도착을 할 테니까 너는 번거롭게 나오지 말고 우진이랑 우진이 방에 가 있어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러세요? 안 될 말씀이에요. 안 되다니? 너는 회사에 다시 나갈 생각이 없다는 거냐? 내가 우진이도 돌봐주겠다는데 황성에서 어쩔 줄 몰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우진이를 어머니께 맡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사 오는 거 취소하세요. 네가 뭐 한데 취소하라 말하냐? 집도 팔아버려서 갈 데가 없어. 참 무서운 세상이다.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오는데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하다니. 이건 또 무슨 경우야? 어머니, 집을 왜 파셨어요? 내가 팔고 싶으니까 팔았다. 내가 너한테 꼭 말해하냐? 시어머니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이삿짐 센터 사장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그러셨어요. 김 사장님, 빨리 출발을 안 하고 뭐해요? 빨리 오세요. 저는 복창이 터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회사에 막 도착하기 전이라며 전화를 받았어요. 우진이 아빠, 자긴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집을 팔고 지금 우리 집으로 살러 오셨어. 이삿짐도 곧 도착한대. 뭐? 뭔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나한테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일단 끊어봐. 내가 엄마랑 통화를 해볼 테니까.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지 시어머니가 남편과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고냐? 그새도 우진이 애미가 바쁜 너한테 전화를 했냐? 하여간 속창아리가 없다.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이렇게 며느리가 눈치를 줘서 쓰겠냐? 왜 오긴? 너희들이랑 살라고 왔다. 너희들이 손해볼 게 있냐? 내가 우진이를 돌보고 살면 좀 좋으냐? 나도 돈도 안 나가고 일석이조가 아니여. 그러시더니 저를 향해서 사정없이 째려보시면서 그러셨어요. 하여간 속도 좁다 해도 네 마누라처럼 속 좁은 여자는 처음 본다. 내가 왜 너한테 말을 안 했겠어? 이러니저러니 해도 내 손자는 딴 사람의 손에 못 맡긴다. 내 손자는 내가 키워야지. 바깥일로 바쁜 너한테 뭐하러 입 아프게 말하겠냐? 얼른 회사에서 일이나 해.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이만 끊자. 그러시면서 저를 사정없이 매섭게 노려보시면서 그러셨어요. 너는 누구를 닮았냐? 내가 지금 회사 말한다만 너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도 내 아들과 살아주는 것도 어디냐며 내가 마음을 돌렸었는데 끝까지 밉상이네. 내가 웬만하면 며느리를 비교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떡하겠냐? 비교가 되는데 네 동서한테 책이나 잡히지 말고 살아. 어머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며느리랑 왜 살려고 오셨어요? 저도 싫어요. 어머니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또 한 명 있잖아요.
왜 싫은 며느리랑 살겠다고 하세요? 내 맘이다.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리라 저리라야. 네가 싫으면 나가라. 알았냐? 무대뽀의 말이 안 통하니까 저만 답답할 뿐이었어요. 결국에 시어머니 이삿짐이 저희 집으로 배달이 되었고 남편의 소재방으로 쓰던 공간을 아들방으로 몽땅 옮기고 시어머니 물건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거실에도 주방에도 흡사 여기가 내 집이 맞나 싶더라고요. 이삿짐을 옮기고 아들방에 남편의 책상과 물건들이 옮겨지자 제가 어린아들을 데리고 안방 침실로 왔는데요. 잠깐 아들이 자는 틈에 안방 드레스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욕실 문을 열어보더니 제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누군가와 통화를 마저 하셨습니다. 청력이 별로 좋지 않으신 탓에 통화음을 상당히 크게 해놓으셔서 스피커폰을 하지 않아도 웬만한 소린 다 알아들을 정도였어요. 오야, 승우야, 이제 말해도 된다. 행여나, 네 형수가 알까 싶어서 그런다. 네 형수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해야 한다. 알았어? 윤희한테도 그렇게 말해라. 알았냐? 엄마, 어떻게 숨겨요? 그런 말 말어. 네 형은 몰라도 네 형수가 가만히 있겠냐? 내가 집을 팔아서 너희들 집을 사줬다는데 가만히 있겠어? 약산 며느리 보게 생겼는데 그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약국도 차렸다는데 집은 내가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집도 하나도 없으면 자기 딸을 준다고 하겠냐? 이렇게라도 해야 남는 장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암소리 말고 집이나 보러 다녀라. 네, 그렇지 않아도 받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이번 주 내로 결정해서 계약할게요. 그래? 나도 궁금하니까 같이 가서 너희들 신혼집 구경 좀 하자. 내일이 주말인데 집 보러 가는 게 어떠냐? 그러세요. 내일 모시러 갈게요. 오냐 내 아들, 내일 보자. 참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장남인 남편에게는 전셋집을 구하는 데 쓰라며 딱 5천만 원만 보태주셨으면서 역사 며느리를 보겠다며 살던 집을 팔아서 집 한 채를 사주시라다니, 그것도 장난집에서 살겠다며 말도 없이 밀고 들어오시다니 보통의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착하고 효자인 남편만 믿고 그러신 겁니다. 착각도 유분수지. 가정을 이룬 아들이 영원히 효자인 아들일 줄 아셨나 봐요. 퇴근해서 온 남편이 시어머니 이삿짐이 늘어진 걸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게 연신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삿짐 정리도 다 미룬 채 그 다음날 시동생과 함께 즐겁게 시동생의 집을 사주러 나가셨어요. 보통의 시어머니가 아니면 보통의 며느리가 되는 것을 포기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저도 이사를 가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녁 무렵에서야 저희 집에 도착을 해서 시어머니 이삿짐만 빼고 저희가 이사를 가버린 걸 알고서 뒷목 잡고 쓰러지려고 했다더라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너희들 어디로 간 것이냐? 왜 말도 없이 가버렸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어머니, 죄송해요. 급히 가느라 미처 말씀도 못 드렸네요. 어머니도 저에게 말도 없이 이사를 오셨잖아요. 전셋집을 집주인에게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어머니도 알아서 하세요. 뭐시여?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거기가 어디야? 왜 나만 버리고 가버렸어? 저를 버린 건 어머니세요. 어머니한테는 승우가 있잖아요. 승우한테 집도 사줬으니 함께 사세요. 그만한 대접은 받으셔야죠. 저는 장인어른이 집에 방이 논다고 해서 처가살이를 하러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승우를 함께 사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는 차단해버렸어요. 남편도 더 이상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이미 상견례에서 집을 한 채 해주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한 터라서 사주긴 사줘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몸 하나 눕힐 곳이 없었으니 은근히 시동생에게 함께 살자고 오늘 때였었는데 바로 그러더라네요. 엄마, 요새 며느리 함께 사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파혼당한 걸 보고 싶으세요? 엄마가 월세방에서 좀 지내세요. 제가 그동안 월세비는 드릴 테니까요. 난 그렇게는 못한다. 내가 믿고 있던 네 형도 나를 배신하고 가버렸는데 너라고 내가 어떻게 믿겠냐? 그럼 어떻게 해요? 집 한 채를 사주겠다고 한 건 엄마예요.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요?
그 문제로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심하게 싸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시어머니가 살 집을 얻어서 살게 되었고 시동생에게 집 한 채를 사주지는 못하게 되었어요. 그 일로 시동생의 결혼은 무기한 연장이 되어버렸죠. 내막을 알게 된 예비 동선의 집에서 파혼하자고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참 안 됐어요. 약사 며느리를 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었으니 말이죠. 시동생은 시어머니 근처도 안 가고 연락도 딱 끊은 채 살고 있고요.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으니 말년이 참 외로우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남편이 영원히 효자 아들인 줄 잘못 아셨던 것 같아요. 어쩌다 우리 시어머니 말년이 이렇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쥐새끼 한 마리가 밤중에 몰래 들어왔어요. 쥐새끼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째서 덩치가 소만한 쥐새끼였어요. 나와 이혼을 안 해주려고 발버둥을 치는 쥐새끼였죠. 왜냐?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쥐새끼한테 손해였거든요. 평생의 보험으로만 생각을 했던 저와 이혼을 하면 빈 껍데기뿐이라 저와 이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쥐새끼처럼 쥐구멍만 찾아다니며 요리조리 도망치기 바빴어요. 어쩐지 요새 살살 내 비율을 맞추며 잘해준다 싶었습니다. 천불이었어요. 애들은 둘 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맨날 나한테 기생충처럼 들러붙어서 빗바람먹을 궁리만 해댑니다. 평생에 돈 한 푼 안 벌어다 주고 내가 번 돈으로 대부분 살아왔으면서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어요. 무능력해서 돈을 못 버는 것도 문제인데 자존심만 대빵 커서 애들 앞에서 폭력은 다반사로 휘둘렀어요. 이젠 아들이 성인이 돼서 재질을 하니까 그나마 아들이 무서워서 제게 함부로 못하니까 살만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두들겨 맞을까 봐 겁먹더라고요. 남편도 시아버지를 두들겨 패서 판죽음을 해놓은 전적이 있었어요. 자기도 그렇게 당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때부터는 제게 함부로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맴맞는 아버지가 될까 봐 두려워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가 했던 것처럼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들들 볶아대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던 분이셨다고 했어요. 이건 오로지 남편이 저에게 해준 말이었죠. 여자는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시고모들의 말에 충실히 잘 따랐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남편이 내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들려줬던 얘기였으니 진입학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남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시아버지가 남편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것이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구박하는 것에도 그럴만하다며 시어머니를 두둔하는 이유를 정당화했어요. 남편은 고모들에 대한 원망이 컸어요. 은근히 시아버지를 조정을 해서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을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인간은 악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지 않기도 하죠. 남편이 제게 그랬었어요. 내가 참다가 그날도 엄마를 때리고 난리를 치길래 그만하라고 아버지한테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엄마를 보란듯이 더 때리는 거야.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지 아비도 못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냐고. 그때 마침 큰 고모가 와서 아버지 좀 말려달라고 했는데 큰 고모가 내게 뭘 했는 줄 알아? 뭘 했는데? 너는 어른들 일에 끼어드는 것은 아니다. 네 방에 가 있거라. 네 엄마가 맞을 짓을 했는갑제. 그 말에 남편은 엄마를 이대로 두면 영영 이 지옥에서 못 태어날 것 같다는 생각에 끝장을 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놓아주지 않는 아버지를 세게 밀치고 서서 그랬대요. 내가 시험 공부를 해야 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자 이 쌍놈의 새끼가 어디서 하늘 같은 아비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냐며 중학생 같은 어린 아들이 남편에게 덤비려고 하자 태권도에서 배웠던 실력을 10분 8일을 했다더라고요. 돌려차기, 뒷발차기, 니킥을 할 때마다 속이 뻥 뚫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시아버지는 다시는 시어머니가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른들이 남편을 나무랐어도 그랬다네요. 아버지가 내 손에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예요. 큰 거모도 자칫했으면 내 손에 반쯤 죽었을 건데 운 좋은 줄 알라고 하세요. 그 뒤로 고모들이 남편을 두려워했대요. 친척들과 선생님들의 쏟아지는 훈계와 비난을 하는 듯한 말씀들 때문에 힘이 들었지만 절대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랬대요. 전 잘못한 적 없어요. 큰 고모가 엄마가 아버지한테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또 그럴 거예요.
누구든 건들기만 해봐요. 가만 안 둘 거예요. 끝까지 기가 꺾이지 않은 남편은 다행히도 전교 석차를 톱을 달리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라서 학교 내에서도 유명했었대요. 더 이상 학교 선생님들도 건들지 않게 되었고 시고모들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덕에 제가 시집을 온 후로도 시고모님들의 시자짓은 감히 저에게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극혐하던 시아버지를 남편이 똑 닮았어요. 유전자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게 잘못을 하는 날에는 성질이 풀린 후에는 늘상 하루 종일 잘못됐다며 내게 빌고 또 빌고 백화점에 가서 선물도 사다 주며 용서를 빌곤 했어요. 하지만 그 성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수십 번을 이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남편은 죽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며 별짓을 다 했어요. 어린 아들을 앞세워 불쌍한 척 쇼를 하질 않나. 친정 부모님께 저랑 헤어지고 못 산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쳐대지를 않나.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도 지쳐서 한 번만 용서를 해주라는 말까지 하셨겠어요. 친정아버지는 제게 그러셨어요. 최서방이 바람을 피냐 도박을 하기를 하냐. 술도 못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헛짓거리도 안 하고 오로지 집 밖에 모르잖니. 네가 최서방 성질 좀 그만 건드려라. 오죽하면 참다 못해 그러겠어. 이만한 일로 이혼을 하면 네 애들이 널 원망할 거다. 잘 생각해. 처음엔 당장 이혼을 시킨다며 난리시던 부모님도 남편의 간사질에 넘어가서 저에게 그냥 찰 맞춰서 살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그땐 열심히 일해서 집장만도 했고 노력하는 기색이 보여서 이혼 결심도 거두곤 했었는데요. 조금 살만해지니까 허파에 바람이 들었더라고요. 쥐꺼울이 많은 월급을 받고 자존심이 상해서 못해먹겠다며 회사도 때려치고 해보지도 않던 주식을 하면서 전업 투자자로 나서겠다고 했어요. 아는 선배가 짜잔하게 그 돈 받고 사냐며 염장을 질렀다나 어쨌다나 얼마나 제게 잘난 척을 해대며 사기를 쳤던지 저도 속아서 제 돈까지 맡겼는데 홀라당 다 헤쳐먹었어요. 남편 허울 좋은 전업 투자자로 자처하면서 백수 건달처럼 제가 번 돈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남편의 아들이 다 큰 뒤로는 절대로 제가 함부로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로 더 이상 이혼을 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30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드디어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좋기도 하고 기다리던 은퇴였지만 더 이상 수입이 끊기게 되자 허전함과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네 퇴직금은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 어떠냐? 그럴 줄 알고 은행에다 묶어놨다. 미쳤냐? 은행에다 돈을 갖다 바치는 바보 천치가 어디 있냐? 그 돈 빼서 나한테 넘겨. 너야말로 미쳤냐? 그동안 내 돈으로 잘 먹고 살았으니까 이젠 네가 나한테 생활비를 내놔야지. 내가 그 조그만한 돈으로 이번에만 3천만 원을 벌었어. 그런데 안 됐다. 은행에다 좋은 일을 시키는 너한테 내가 돈을 왜 주겠냐? 그래? 이제껏 내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생활비를 한 푼도 안 내놓겠다 이거냐? 그러자 아주 얼척이 없는 말을 했어요. 넌 이제 주식 전문가가 다 되었어. 이제 저금 할만하니까 내가 돈이 있어도 너한테 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지 말고 네 먹을 거 네가 벌어먹든지 네 퇴직금으로 살아. 네가 네 퇴직금을 나한테 주면 그때 생활비를 줄게. 어때? 완전히 나쁜 사람이었어요. 뭐? 나한테 받아먹을 땐 언제고 이젠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각자가 알아서 잘 살자 이 말이냐? 그래. 하다못해 마트 알바라도 해. 아니면 식당에 가서 서빙이라도 하던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젠 서로 각자가 알아서 살아. 대신에 공과금은 내가 낼 테니까. 그 말 진심이냐? 진심이고 말고 제발 좀 그러자. 명절 때 네 엄마랑 아버지한테 내가 드렸던 용돈은? 이제 내가 드릴게. 장모님만 네가 챙겨. 각자 부모님 챙기자.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너는 천하의 못된 씨발 새끼다. 네가 벼락 맞는 꼴은 이 두 눈으로 꼭 지켜볼 거다. 그때쯤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시어머님은 혼자 사시게 되었는데요. 시댁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며 도망갔어요. 제게 돈 주기 싫어서 도망을 갔던 거죠. 아직 애들은 자리도 다 잡지 않았는데 알아서 살려며 돈을 다 싸들고 집을 나갔어요. 사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남편의 그 제안이 저에겐 더 이득이었거든요. 남편은 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살림을 하는데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는데요. 반면에 저는 시댁 행사에는 가지 않아도 되는 핑곗거리가 생겼어요. 땡전 한 푼 안 쓰기로 맘먹었거든요.
그 돈이 얼만데요. 제사도 패스, 명절 때도 패스, 보기 싫은 신우의 시어머니도 안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오히려 쌓여만 가는 것은 제 은행 잔고였어요. 아들과 딸과 함께 오붓하게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잘 지내는 것이 남편에 대한 복수라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기를 3년이었는데 쥐새끼처럼 밤에 몰래 들어온 겁니다. 조금은 예상했어요.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폭망을 해서 쪽박을 찼다고 들었으니까요. 어쩐지 그 며칠 전에 저를 간을 보려고 신우이가 저를 찾아오곤 했어요. 언니, 오빠랑 이렇게 남남처럼 지낼 거예요? 그건 오빠가 그러자고 한 건데요. 이혼을 하자고 하면 할 텐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빠도 언니가 아니면 다른 여자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다시 합치는 게 어때요? 왜 그래요? 오빠가 알거지가 된 것 같으니까 나보고 잘 먹여 살려라 이 말이에요? 흠칫 놀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애들 아빠잖아요. 그래도 오빠는 언니밖에 없어요. 다른 여자도 안 만났어요. 난 오빠가 이혼만 해줬으면 친작의 팔자를 잘 고쳤을 거예요. 이혼이나 하자고 전해요. 언니, 오빠 좀 살려줘요. 오빠가 엄마랑 내 돈까지 다 주식에다 꼬라박은 통에 빚만 남았는데요. 당장에 가스까지 끊겼어요. 언니가 일단 밀린 가스비라도 대주면 안 돼요? 내가 언니한테 가서 부탁해보라고 했는데도 낯짝이 없어서 말 못하겠다고 해서 대신 온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웃기고 자빠졌네, 무지리 같은 것들. 아가씨, 사람 맞아요? 일 없어요.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돈 싸들고 나간 사람을 내가 뭐가 쉬워서 빚까지 진 거지를 받아줘요. 당장 꺼져요. 아마도 보다 못한 신우와 샤머니가 남편에게 혼수를 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모른 척 철판 딱 깔고 밀고 들어가라고요. 한 이불을 덮고 자면 일정이 그리워서라도 못 이긴 척 받아줄 거라고요. 수준 낮은 것들이었어요. 택도 없었죠. 혹시라도 그런 쥐새끼가 들어올까 봐 대비를 해두었죠. 울타리가 낮은 집 담을 위해서 진돗개 한 마리를 데려다 키웠거든요. 남편은 그걸 몰랐어요. 못 모르고 슬그머니 담을 넘어 들어오려다가 거실에 있다가 뛰쳐나간 우리 똘똘이에게 목이 물렸어요. 천재견인 우리 똘똘이가 침입자를 그냥 놔둘 리가 없었어요. 한 번 물면 확실히 제압을 할 때까지 놔두진 않으니까요. 영맹한 우리 똘똘이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목을 물었으니 소리도 못 지르고 발버둥만 쳐댔나 보더라고요. 저와 우리 애들은 한참 동안 꿈나라 있었으니 알 턱이 있나요. 결국엔 진이 다 빠져서 쓰러지게 되자 똘똘이가 지저대는 통에 알게 되었어요.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죽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귀 속에다 제가 속삭였어요. 너 다시는 또 올 생각하지 마라. 진돗개 한 마리를 더 입양할 거거든. 그 말에 놀라서 동공이 사정없이 흔들거렸어요. 그 뒤로는 남편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 후로 제가 남편이 퇴원할 때까지 병원 한 번도 오지 않자 이혼을 해줬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팔아서 빚을 어느 정도 갚고 저와 애들과 함께 살던 집은 애들 눈치가 있어서 그런지 차마 어쩌지 못하고 저에게 넘겼어요. 지금은 애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세상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진돗개 한 마리를 더 입양을 했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게는 친구 같지 않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친구였죠. 그랬으니 친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는 온통 관심사가 자기 중심이라서 친구들도 필요에 의해서만 만날 뿐 따로 마음을 주지는 않았어요. 오로지 가족 중심이었죠. 학교와 집 밖에 모르던 친구였어요. 그래도 저와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이 그렇게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그 친구를 소외시키지는 않았고 오히려 챙겨주기까지 했어요. 그냥 저희 멤버들 속에 살짝 끼워준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 친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친구가 친구들 사이에 끼지도 못하고 겉도는 것이 짠해 보였거든요. 가정교육을 엄청 잘 받은 탓인지 부모님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안 했어요. 부모님의 말이라면 하늘처럼 떠받들었던 친구라서 늘 친구들 사이 모임에는 빠지곤 했어도 그러려니 했던 친구였어요. 지극히 모범생이었지만 공부에는 별 취미가 없었는지 리포트나 과제물을 제출할 때에는 거저 얻어가려고 했어요. 엄청 소심한 데다가 눈치를 잘 보는 타입이라서 저희 주변 친구들이 그 친구를 잘 챙겨줬어요. 시험 기간에는 함께 모여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적이 없었고 늘 집에 가서 혼자서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끼리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요약 정리한 예상 기출문제를 손쉽게 가져가면서도 정작 자기 강의 필기 노트는 갖은 핑계를 대대서 빌려주지 않던 애였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와 가까이 지내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단짝처럼 멋모르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질려서 그 친구와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친구들 사이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던 내게 엄청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었죠. 같은 과의 동기 친구라서 그렇게 저렇게 학교 내에서 함께 다니곤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 친구 참 답답한 성격 탓에 별로 좋아하던 친구는 아니었지만 늘 제 주변에서 서성거려도 제가 그나마 잘 챙겨줬던 애였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선이었어요. 박선이. 그 친구는 결혼식과 동시에 더 이상 저와 친구들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듯이 연락을 끊었어요. 저도 친하게 지낸 친구가 아니라서 연락을 하고 지낼 일이 없었죠. 동창회도 나오지 않던 친구였고 더군다나 현모양처가 꿈이라던 친구라서 집에서 살림을 잘하고 사나보다 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애들 낳고 키우느라 정신이 없는 나날들을 보냈었죠. 그런 후 10여 년이 지났는데 친구 중에 한 친구와 서로 연락이 되어서 만나게 되었어요. 선유가 결혼을 한 후로 10여 년 만이라 어떻게 변했는지 참 궁금했어요. 다른 친구들과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연락은 서로 주고받아서 근황은 알고 있었거든요. 선유는 놀랍도록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전업주부로 있다더니 완전 아줌마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선유만 전업주부였고 다른 친구들은 모두 다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름 신경을 써서 나왔더라고요. 클래식 샤넬백에다 옷도 잘 갖춰 입고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촌스러웠어요. 오랜만에 만난 거라서 서로 텐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선이야, 진짜 오래간만이다. 웬일이냐? 네가 다 얼굴을 보여주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응, 반갑다. 나도 이젠 한 번씩 바깥바람 좀 쐬려고 그런다. 어째 너희들은 그대로다? 친구들은 모두 다 선이가 하는 다른 말은 믿어도 한 번씩 바깥바람을 쐬겠다는 말은 안 믿었어요. 선이야, 너 집에만 있지 말고 한 번씩 부르면 나와. 동창회 모임에도 너만 안 나왔어. 집에만 있으면 안 답답하니? 무슨 소리? 답답하긴 내가 왜 답답해? 난 너희들이 더 불쌍해 보여.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나를 한번 쭉 훑어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연수야, 넌 어찌 아가씨 같다?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아가씨처럼 하고 다니니? 응? 내가 아가씨 같아 보여? 그럴 리가. 그러지 말고 자기 나이대 맞춰서 살아. 나는 나이 든 티를 안 내려고 억지로 젊은 사람처럼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참 안 돼 보이더라.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는 걸 받아들이는 게 더 좋지 않니? 오랜만에 만난 선이는 옛날과는 다르게 왠지 자신감에 차이는 거침이 없는 말투였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나이가 들었다고 그러니. 남들이 들으면 한 40대나 50대나 된 줄 알겠다. 난 오히려 노안이란 소리를 듣고 살아. 아가씨처럼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무 정장 차림이라 그런 거야. 그 샤넬백 비싼데 선물 받았니? 아, 이거 남편이 사줬어. 우리 남편 돈 잘 벌잖아. 애들 키우느라 고생한다고 사준 거야. 나 밖에 몰라. 그러자 다른 친구가 부러워하면서 그랬어요. 좋겠네. 우리 신랑은 돈을 벌어다 줘도 애들 키우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넌 복 받았다 라고 하자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네 신랑은 안 그러니? 여자가 애들을 잘 키우고 살림을 잘하는 것만큼 더 큰일이 어디 있어. 이것만 사준 게 아니야. 에르메스도 사줬는데 다음에 너희들 만날 때 메고 올게. 이젠 자주 보자. 유난히도 당당하고 말수도 많아진 선유의 말에 다들 놀라서 한마디씩 했어요. 그러니까 더 신이 났는지 계속해서 쫑알댔어요. 너희들 직장에 다닌다고 고생이 많다. 안쓰럽기까지 해. 그리고 대단해. 어떻게 직장을 다니면서 집안일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시댁 식구들 챙기랴. 남편도 챙기고 하니? 어휴, 난 죽어도 못해. 내 몸이 한 10개쯤 되면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하니? 너희들이 참 대단하다. 안 그래? 뭐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자기 자랑인지 헷갈리게 말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서 이런 말도 하는구나 싶어서 다들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랬어요.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나도 선이 너처럼
남편 돈으로 집에서 살림만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네가 부럽다. 라며 두 친구가 입을 모아서 말했더니 더 신이 나서 한술 더 떴어요. 사실 난 결혼을 한 뒤로 너무 행복해. 밖에 나가서 돈 벌어라고 등 떠미는 남편이 있기를 해. 집에서 놀기만 한다고 눈치를 주는 시부모님 계시길 하니. 우리 아버님은 애들만 잘 키우면 된다고 하셨어. 그거 돈 몇 푼이나 벌려고 그러냐면서 자식 농사를 못하면 말짱 헛것이라고 하시다니.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는 치매라서 정신 오락가락해. 나한테 시험씨 노릇은 못하시지. 그러면서 친정 부모님의 재산이 하도 많아서 그 돈을 탐을 내느라 시댁 식구들이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자랑을 했어요. 나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속을 하나도 안 썩이고 말 잘 듣고 잘 자라줬다고 강남에 아파트를 2채나 사주셨잖니. 그랬더니 우리 남편 친구들도 장가를 잘 갔다고 부러워서 난리더래. 어머, 진짜야? 너희 아버지가 부자라고는 했어도 강남에 아파트를 2채나 사줄 정도로 부자였어? 그래. 그러니 내가 돈 몇 푼을 벌려고 애들 냅두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겠니? 그냥 우리 애들은 둘 다 영어 유치원을 보냈는데 유학도 보낼까 고려 중이야. 엄청 돈 좀 있다고 자랑질을 해댔어요. 그러더니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내게 그랬어요. 너는 어떠니? 살림하면서 육아도 하면서 회사 다니는 게 힘들지 않니? 뭐 힘들어도 어쩌니. 너처럼 부자인 부모도 없고 역시 돈 잘 버는 남편을 둔 것도 아닌데 내가 벌어야지. 어머 어떡하니? 힘들겠다. 학교 다닐 땐 그렇게 너를 쫓아다니던 남자들도 많았는데 그중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어야지. 그러면서 감히 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안타깝다는 듯이 그랬어요. 여자는 얼굴도 이쁘고 인기가 많아도 다 소용없더라. 남편 하나만 잘 만나면 끝이야. 널 봐. 내가 언제 너처럼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있어봤니? 그래도 남편 하나는 잘 만나서 팔자가 폈잖아. 능력 있는 남자 한 명이 10남자가 안 부러운 거야. 안 그래? 이게 뭘 믿고 선을 살짝 넘어가고 있는지 꼴값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 전하고는 다르게 자신감이 넘치는 너를 보니까 나쁘지는 않네. 신랑도 잘해주나 봐. 행복하다니 참 보기 좋다. 내 신랑? 말이라고 하니? 이번에도 내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했어. 애들 잘 키고 살림을 잘하는데 친정아버지 사업도 내가 물려받으니까 나 같은 마누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 날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이지. 너는 어때? 네 신랑하고는 여전히 사이가 좋으니? 나 이혼한 거 모르니? 어머, 그랬지. 그랬더니 제가 안쓰럽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 요새 힘든 거 아니니? 왜? 저는 이렇게까지 마른 편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말랐다. 여자는 자고로 나이가 들면 적당히 살집이 있어야 복이 들어오는 거야. 젊었을 때 아무리 이쁘면 뭐하니? 다 똑같이 늙어가는데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겠어. 그러고 보면 너도 참 많이 변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어. 안 변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그러게. 그렇게 이쁘더니만 얼굴색이 싹 변했네. 네가 힘들게 살긴 하나보다. 얼굴에 찌든 티가 난 걸 보니 천하의 연수도 세월 앞에선 별 수 없네. 힘들면 나한테 말해. 우리 아버지 사무실에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말해줄게. 아마도 네가 받는 월급보다는 적진 않을 거야. 웃겼어요. 내가 힘들다고 표현을 한 적이 없었는데 넘겨짓고 함부로 말하더라고요. 말이라도 고맙네. 혹시라도 퇴사를 하게 되면 잘 부탁한다. 호호.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살아야지. 지금이라도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 게 힘들면 관두고 내 밑에서 일해. 우리 아버지 일은 내가 다 물려받아 사니까. 알았지? 그리고 내 남동생 알지? 서울대 나왔었잖아. 스타트업인가 뭔가 투자를 받았다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내 동생 보증수표지. 끝내준 학벌에 돈도 잘 버는데 아직 어울리는 짝이 없다. 그때 선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 내 남편 전화야. 그새 내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네. 그러더니 전화를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았어요. 응, 철원이 아빠. 아, 지금 집에 온다고? 알았어, 바로 갈게요. 여기? 친구들 만나는데 곧 일어날 참이었어요. 나 차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데리러 오겠다고?
그래요. 빨리 와요. 전화를 끊고 제게 또 자랑을 했어요. 어떡하니? 그새 또 나를 모시러 온다고 하네. 너무 스윗해. 내 신랑이면 나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사실 내 차도 남편이 벤츠로 뽑아줬어. 그런데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게 더 편해서 안 갖고 왔어. 주차 공간 협소해서 말이야. 누가 뭐라고 했나? 하는 말마다 자랑투성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떤 한 젊은 남자가 친구들과 함께 있던 카페에 들어오더니 저에게 바로 달려와서 그랬어요. 대표님, 서연수 대표님 아니세요? 네, 저를 아세요? 그럼요, 알다마다요. 저는 박찬수라고 합니다. 이지콘 코퍼레이션 엔지니어 담당자입니다. 영광입니다. 찬수야, 네가 여긴 웬일이니? 그러자 깜짝 놀란 그 젊은 남자가 선희한테 그러더라고요. 누나, 서연수 대표님하고는 잘 아는 사이야? 내 친구야. 왜? 넌 어떻게 아니? 누나 친구라고? 내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님이야. 뭐? 네 회사 대표라고? 누나가 우리 대표님과 친구 사이였어. 그래, 친구지. 내가 전에 말했었지? 누나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던데 우리 대표님을 보고 내가 이직을 한 거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연수란 말이야? 그러더니 뒤로 나자빠졌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 나온 남동생 자랑을 그렇게도 하더니 기껏 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면서 상당히 뻥을 쳤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네 회사의 대표가 연수라니 그게 말이 되는 거니? 누나, 제발 좀 말 좀 가려서 해. 우리 대표님하고 친구 사이는 맞는 거야.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친구라면 행여나 남동생 회사 대표님도 모르고 돈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늘어났겠어요. 난 바빠서 이만 가볼 테니까 다음에는 서로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뜻밖의 들어오는 전 남편과 마주쳤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만남이라서 서로 말도 못하고 멈칫하고 있는데 선희가 그 모양을 보고 그새 달려와서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자기야, 일찍 왔네. 자기도 알지? 연수야. 나 실은 우진 씨랑 결혼했어. 이제 내 남편이다. 그래서 제가 선희한테 그랬어요.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편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그렇게나 부러웠니? 내가 좋아하는 남자들마다 너도 좋아하고 침을 흘렸잖아. 그렇게 남편 자랑을 하더니 재혼한 남자가 겨우 이 남자였어? 뭐야? 우진 씨는 이제 내 남편이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너, 네 아들은 어떻게 낳은 거니? 그거 알아? 우진 씨가 부림인 거. 참 좋아도 잘 부렸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전 남편이 얼굴이 빨개져서 그러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부림이라니. 전에 나랑 산부인과에 갔었던 거 기억하지? 거기 가서 물어봐. 내가 너한테 굳이 말을 안 해줬을 뿐이야. 그리고 제가 선희한테 그랬어요. 너는 정신과에 가서 검사 좀 받아봐. 어떻게 내가 내다버린 저런 쓰레기를 받아줬니? 네가 아무리 용을 써봐도 너는 내가 될 수는 없어. 별것을 다 따라하네. 이라고 하며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런 후론 선희를 전혀 볼 수가 없었네요. 대신에 남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누나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에게서 다 들었는데요. 누나가 대표님께 했던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아버지가 강남에 집을 2채나 사줬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헌신하면서 살았지만 늘 홀대를 받았어요. 너무 불쌍해서 제가 이혼을 시켰는데 2번째 매형이 대표님의 전남편이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의 소문에 의하면 선희는 전남편과도 이혼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전남편이 지고 있던 빚도 다 갚아주겠노라며 사기를 쳐서 결혼한 모양이었는데 빚은커녕 빈 털털이라서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게 되자 짝퉁 샤넬백을 들고 저를 만나러 나왔던 거예요. 멍청한 것이 혹시나 제가 전남편을 만나고 있나 간보려고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인간들이라서 철저히 손절키로 했어요. 그런저런 소식도 듣기 싫어서 선희 남동생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도록 권유했어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더니 한번 싫은 사람 역시나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